한 청년이 북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2015년 12월 22살의 미국 대학생이었죠. 6일간의 여행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미국 땅을 밟기까지 걸린 시간은 17개월이었고 그때 그는 이미 세상을 볼 수도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귀국 6일 만에 그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 17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오늘 오토 원비어라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17년 6월 13일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공항에 한 대의 비행기가 착륙했어요. 프레드 원비어와 신디 원비어 부부는 1년 반 만에 아들을 만나기 위해 비행기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단을 절반쯤 올라갔을 때 그들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사람의 목소리라고는 믿기 힘든 마치 짐승처럼 울부짖는 비명이었죠. 처음엔 그게 뭔지 몰랐답니다. 그러다 아들을 봤어요. 22살 아들은 들것에 묶여 있었고 온몸을 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삭발되어 있었고 코에는 영양 공급 튜브가 꽂혀 있었어요. 눈은 크게 뜨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인간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신음소리만 내고 있었죠. 여동생 그레타는 비명을 지르며 비행기에서 뛰쳐나갔고 어머니는 딸을 쫓아갔어요. 아버지 프레드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본 아들은 완전한 식물인간이었다고 나중에 말했어요. 위로할 방법도 없었고 그는 더 이상 그들이 알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17개월 전만 해도 오토 원비어는 평범한 대학생이었거든요.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상경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고등학교 때는 최우등생으로 졸업해서 졸업식 연설까지 했던 학생이었습니다. 미식 축구 선수로도 활약했고 친구들 사이에서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으로 통했어요. 부유한 집안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오토는 누가 봐도 밝은 미래가 보장된 청년이었죠. 그런 그가 이제는 눈이 멀고 귀가 먹고 뇌사 상태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부모가 영양 공급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지 6일 만에 사망했고요. 오토는 1994년 12월 12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프레드는 금속 마감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고 어머니 신디는 전업주부였어요. 유대인 중산층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난 오토는 어릴 때부터 똑똑했고 고등학교를 최우등생으로 졸업한 후 대학에 입학해서는 세타카이 남학생 사교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유대인 학생 조직인 힐렐에서도 활동했고 성적도 우수했으며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죠. 2015년 가을 대학교 3학년이었던 오토는 홍콩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영 파이오니어 투어라는 특이한 여행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젊은 서양인들을 대상으로 북한 여행을 기획하는 곳이었는데 마케팅 문구가 상당히 자극적이었어요. 당신의 어머니가 가지 말았으면 하는 곳으로의 저렴한 여행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었거든요. 5박 6일 북한 신년 투어의 가격은 약 $1,200였습니다. 호기심 많은 대학생에게는 꽤 매력적인 모험으로 보였을 거예요. 친구들은 말렸고 부모님도 걱정했지만 오토는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여행사에서 안전하다고 보장했다면서요. 어머니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아이에게 어떻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이 여행사를 통해 수천 명의 서양인들이 북한을 방문했고 그중 문제가 생긴 사람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2015년 12월 29일 오토는 베이징에서 평양으로 가는 고려항공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약 20명의 관광객 그룹과 함께였고 그중 11명이 미국인이었죠. 세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를 직접 보게 된다는 설렘이 컸을 겁니다. 평양에 도착한 오토 일행은 양각도 국제호텔에 묵었어요. 대동강 한가운데 섬에 위치한 47층짜리 호텔이었는데 북한이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하는 주요 시설이었습니다. 이 호텔은 외국인들을 고립시키기 위해 설계된 곳이었어요. 갈 곳도 없고 탈출할 방법도 없는 섬 위의 호텔이었거든요. 며칠간 투어 일정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김일성 광장, 주체 사상탑, 만경대, 비무장지대를 둘러봤죠. 북한이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들을 보고 가이드가 이끄는 대로 따라다녔어요. 철저하게 통제된 여행이었지만 가끔은 인간적인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오토는 북한 어린이들과 눈싸움을 하며 놀기도 했거든요. 12월 31일 밤 일행은 평양 중심부의 김일성 광장에 모여 2016년 새해를 맞이했고 일부는 호텔로 돌아온 후에도 축하 분위기를 이어가며 늦은 밤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벌어진 일은 아직도 명확하지 않아요.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1월 1일 새벽 1시 57분에 누군가가 호텔 2층의 직원 전용 구역에 들어가서 벽에 걸린 선전 포스터를 떼어냈다고 합니다. 김정은의 애국심으로 강하게 무장하자라는 문구가 적힌 액자였죠.
북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설명하기 어려운데 지도자의 이름이나 이미지가 담긴 물건을 훼손하는 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범죄로 간주되거든요. 북한은 나중에 흐릿한 흑백 CCTV 영상을 공개했어요. 어둡게 찍힌 한 인물이 포스터를 떼어내서 바닥에 놓는 장면이었는데 영상에서 그 사람의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데 오토의 룸메이트는 데니 그레튼이라는 영국인 영업 관리자였습니다. 그레튼은 나중에 새벽 4시 30분까지 호텔에서 볼링을 쳤다고 증언했어요. 방으로 돌아왔을 때 오토는 침대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고 하죠. 만약 영상의 시간이 새벽 1시 57분이고 오토가 몇 시간 후 그레튼이 돌아왔을 때 자고 있었다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토가 정말 그 일을 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계략에 걸린 걸까요? 북한 밖에서는 아무도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건 그 다음에 벌어진 일뿐이에요. 2016년 1월 1일 투어 그룹이 출발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은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일찍 도착해서 베이징으로 돌아가 일상으로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짐을 붙이는 동안 모든 게 정상적으로 보였고 오토는 줄 맨 끝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2명의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데니 그레튼이 그 장면을 목격했는데 아무 말도 없이 2 경비원이 다가와서 오토의 어깨를 톡 치더니 데리고 갔다고 해요. 그레튼은 긴장한 목소리로 이제 너 못 볼 것 같네 라고 농담처럼 말했는데 그 말이 정말 현실이 됐습니다. 그게 그레튼이 오토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거든요. 오토는 저항하지 않았고 겁먹은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반쯤 미소를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비행기 안에서 북한 관계자가 투어 가이드에게 오토가 매우 아파서 병원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이나 다음 주에 풀려날 거라고 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병원에 간 게 아니었어요. 체포된 거였습니다. 나머지 일행은 아무 일 없이 집으로 돌아갔고 3주 동안 오토에 대한 소식은 전혀 없었어요. 가족들은 아들이 어디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북한 국영통신사가 한 미국인이 국가에 대한 적대 행위로 구금됐다고 발표했죠. 더 이상의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 2월 29일 북한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오토 원비어가 2개월 만에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울면서 말하는 오토는 미리 준비된 진술문을 읽었어요. 호텔의 직원 전용 구역에서 선전 포스터를 훔치려 했다고 자백했고 그 이유는 더 기가 막혔습니다. 오하이오의 한 감리교회, 버지니아 대학교의 지 소사이어티라는 비밀 조직, 그리고 미국 정부의 요청 때문이었다고 말했거든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죠. 제 인생에서 각 최악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도 인간일 뿐입니다. 제발 마음속에서 용서를 찾아주시고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젊은 대학생이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려 했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데 감리교회와 비밀 조직 때문에 그랬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 오토는 지 소사이어티와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 조직의 멤버가 오토와 접촉한 적이 전혀 없다고 확인해줬고 교회와도 관계가 없었어요. 오토는 감리교도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었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누가 비밀 조직의 입단식을 위해 북한까지 가서 포스터를 훔치겠어요? 명백히 강요된 자백이었지만 북한은 이 황당한 주장을 근거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2주 반이 지나서 오토는 북한 법정에 섰어요. 재판은 단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판사는 비디오 자백, CCTV 영상, 지문 증거, 증인 진술을 검토했고 오토의 변호인은 그의 범죄가 너무 심각해서 목숨으로도 갚을 수 없지만 검찰이 요구한 무기징역보다는 감형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죠. 2016년 3월 북한 대법원은 오토 원비어에게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 형량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말했고 휴먼 라이츠 워치는 대학생 장난 수준의 행동에 대한 터무니없고 충격적인 판결이라고 비난했어요. 오토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끌려갔는지, 어떤 생활을 하는지, 심지어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미국 정부도 가족도 오토의 위치나 건강 상태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북한에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스웨덴 외교관들조차 오토를 만나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오하이오에 있던 부모는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조용히 있으라는 조언을 받았어요. 정부가 석방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낮은 자세를 유지하라는 거였죠. 프레드와 신디 원비어는 그 조언을 따랐습니다. 몇 달이 흘렀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2016년 12월 오토의 22번째 생일에 신디는 뒷마당에서 중국식 등불을 켰습니다. 겨울바람에 등불을 띄우며 아들에게 메시지가 전해지기를 꿈꿨어요. 사랑해 오토 라고 말하며 혼자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죠. 긴 기다림의 어느 시점에서 원비어 부부는 친구들에게 오토가 아마 죽었을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비어 부부가 몰랐던 건
아무도 몰랐던 건 오토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다만 선고 직후인 3월에 뭔가 치명적인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북한의 나중 설명에 따르면 오토가 보툴리누스 식중독에 걸려서 수면제를 먹었고 그 후 깨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15개월 동안 북한은 이 사실을 숨겼어요. 혼수 상태의 미국인 학생을 어딘가에 숨겨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겁니다. 그 사이 원비어 부부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요.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프레드와 신디는 전략적 인내의 시간이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언론에 나서기 시작했고 워싱턴에 가서 국무부의 조셉 윤 대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몇 달 후인 2017년 6월 북한이 갑자기 연락을 해왔습니다. 뉴욕에서 열린 미국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북한 대표들이 오토 원비어가 1년 넘게 혼수 상태였다고 밝혔어요. 그를 집으로 보내고 싶다는 거였죠.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한 걸까요? 답은 미국 관계자들이 평양에 도착해서 오토를 데리러 갔을 때 끔찍하게 명확해졌습니다. 2017년 6월 12일 윤 대사와 응급의학 전문의인 마이클 플루키거 박사가 의료 후송 비행기를 타고 평양으로 갔어요. 그들은 외국인 환자만 치료하는 시설인 우정병원으로 안내됐고 거기서 중환자실이라고 표시된 방에 누워있는 오토 원비어를 발견했습니다. 코에는 영양 공급 튜브가 꽂혀 있었고 식물이 인간 상태였죠. 하지만 오토를 데려가기 전에 북한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플루키거 박사에게 북한이 오토를 잘 돌봤다는 증언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청구서가 나왔죠. 북한 관계자들이 윤 대사에게 200만 달짜리 청구서를 건넸습니다. 오토의 의료비였어요. 혼수 상태 학생을 풀어주기 전에 그 돈을 내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라고 주장했죠. 윤 대사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전화했고 틸러슨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답이 돌아왔어요. 서명하라고. 오토를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하라고 말이에요. 윤 대사는 서약서에 서명했습니다. 2017년 6월 13일 오토 워비어는 신시내티로 후송됐어요. 부모는 희망적이었습니다. 의사들이 오토가 혼수 상태라고 했을 때 그들은 영화에서처럼 평화롭게 잠든 상태를 상상했거든요. 미국의 의료 기술과 사랑으로 아들이 깨어날 수 있을 거라고, 회복해서 예전의 활기찬 젊은이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비행기 계단을 올라갔죠. 계단을 절반쯤 올라갔을 때 우리는 이 비명 소리를 들었어요. 자발적이지 않은 인간의 것이 아닌 소리였습니다. 프레드 원비어가 회상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들려오는 그 인간이 아닌 것 같은 울부짖음을 듣기 전이었고 삭발된 머리, 코에서 나온 영양 공급 튜브, 격렬하게 경련하는 몸, 그리고 크게 뜬 눈을 보기 전이었습니다. 아들이 더 이상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다는 걸 이해하기 전이었죠. 신시내티 대학 의료센터의 의사들이 오토를 검사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광범위한 뇌 손상이었는데 장시간 산소 부족으로 인한 손상이었어요. 뇌의 혈액과 산소가 5분에서 20분 정도 공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됐고 그 일은 미국으로 돌아오기 1년 전쯤에 일어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손상이 너무 심각해서 담당 신경과 의사는 부상이 발생했을 때 오토 곁에 그를 소생시킬 의지와 능력이 있는 의료진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어요. 북한이 주장한 보툴리누스 중독의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토 원비어에게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그 일은 빠르게 일어났고 치명적이었으며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 이틀 후 오토의 열이 섭씨 4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몸이 망가지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4일 후인 2017년 6월 19일 오토 원비어는 22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부모가 영양 공급 튜브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한 후였죠. 어머니 신디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눈에서 떼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오토는 17개월 동안 가족과 조국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프레드 월비어가 말했습니다. 결국 김정은이 결정을 내렸을 때 오토는 고문당했고 본질적으로 살해당한 겁니다. 2017년 7월 오토가 사망한 다음 달에 미국 정부는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어요. 오토의 살해가 주요 이유로 언급됐죠. 이건 당신 부모가 원하지 않는 여행입니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던 영 파이오니어 투어는 더 이상 미국 시민을 투어에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가족은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가족은 완전한 부검을 거부했습니다. 오토의 몸이 더 이상 고통받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대신 해밀턴 카운티 검시관이 외부 검사를 실시하도록 허락했죠. 고문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검시관은 오토의 몸이 영양 상태가 양호했고 1년 넘게 누워있던 사람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상태가 좋았다고 말했어요. 정기적인 신체 관리를 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검시관은 또한 치아에 외상의 증거가 없다고 밝혔죠. 하지만 오토의 부모와 개인적으로 고용한 전문가들은 다르게 봤어요.
오토의 치과 주치의 2명이 법정에서 증언했는데 사후 치아 엑스레이를 보면 일부 아랫니가 이전 기록과 비교해 뒤로 밀려난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어떤 충격과 일치하는 소견이라는 거였어요. 가족은 또한 오토의 발에 있는 큰 흉터를 지적했는데 검시관은 그 흉터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원비어 가족은 법적 시스템을 통해 오토를 위한 정의를 추구했어요. 2018년 12월 미국 연방법원이 북한을 상대로 한 가족의 소송에서 가족 편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북한이 오토의 고문과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며 5억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죠. 전문가 증인들은 오토가 전기 충격과 다른 형태의 고문을 당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기본 판결이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해요. 북한은 소송에 응하지도 않았고 혐의에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거든요. 법원의 결론은 전적으로 원비어 가족 측 법률팀이 제시한 증언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확실한 건 건강했던 22살 청년이 북한에 들어갔고 선고 후 몇 주 안에 산소 부족으로 인한 치명적인 뇌 손상을 입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기간 동안 뭔가가 일어났습니다. 5분에서 20분 동안 뇌에 혈액과 산소가 공급되지 않게 만든 무언가 말이죠. 북한은 1년 넘게 그의 혼수 상태를 숨겼고 그가 죽을 게 분명해졌을 때만 집으로 보냈어요. 오토의 죽음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뻔뻔함의 극치였습니다. 관계자들은 자기 나라가 원비어의 죽음에 대한 가장 큰 피해자라고 말했고 그들에 대한 비난을 중상모략 캠페인이라고 불렀어요. 대변인은 이렇게 선언했죠. 비록 우리는 적국의 범죄자에게 자비를 베풀 이유가 전혀 없었지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진심을 다해 의료치료와 관리를 제공했습니다. 북한은 오토에 대한 처우를 인도주의적이라고 불렀지만 원비어 가족은 그걸 살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비어 가족의 법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자발적으로 돈을 넘길 리 없었어요. 하지만 가족은 정권과 싸울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북한 자산을 추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2019년 미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에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아너스트호를 압류했는데 이 선박은 제재를 위반하며 석탄을 밀수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매각됐고 수익금은 원비어 가족과 다른 북한 피해자들을 보상하는 데 사용됐어요. 2022년에는 북한 은행 계좌에서 압류된 자금 약 24만 달러를 가족이 받았고 2023년 10월에는 러시아 은행에 동결돼 있던 220러의 북한 자금을 추가로 회수했습니다. 북한 국영항공사인 고려항공과 연결된 돈이었죠. 가족은 또한 전 세계 대사관에서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북한 사업체들을 폐쇄하는 작업도 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러시아, 독일에서 말이에요. 베를린에서는 북한 대사관 부지에서 운영되던 호스텔을 폐쇄하도록 당국에 압력을 가하는 데 성공했어요. 하지만 이런 승리들에도 불구하고 좌절도 있었습니다. 2019년 2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2번째 정상회담이 끝난 후 트럼프는 김정은과 오토의 처우에 대해 논의했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그는 자기가 그 일을 몰랐다고 말했고 나는 그의 말을 믿겠습니다. 정상회담 과정 내내 조심스럽게 행동해왔던 원비어 부부가 마침내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정은과 그의 사악한 정권이 우리 아들 오토의 죽음에 책임이 있습니다. 성명서에 이렇게 적었어요. 김정은과 그의 사악한 정권은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함과 비인간성에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변명이나 화려한 찬사도 그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원비어 가족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세상 어디에 북한 자산이 존재하든 그들은 추적하고 있어요. 김정은 정권이 완전히 책임을 질 때까지 싸우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신디 워비어는 기자회견에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오토 원비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완전한 진실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완전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검시관은 고문의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건강한 젊은이가 어떻게 그런 치명적인 뇌 손상을 입었는지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오토 원비어는 22살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지금도 거의 매 순간 아들을 생각한다고 해요. 구금됐을 때나 병원에 있을 때의 모습으로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친구들에게 사랑받았던, 북한 어린이들과 눈싸움을 하며 놀았던, 세상을 보고 싶어 했던 그 다정하고 똑똑한 청년으로 기억하고 싶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부모는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한 청년의 꿈이 어둠 속에서 사라진 그날부터 진실을 향한 그들의 여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정의란 결코 완성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 빛은 계속 타오를 것입니다.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멈추지 않는 한 정의의 불꽃은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